몇십 년 동안 정서에 대한 연구, 그중에서도 특히 공포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공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이고 행동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정신질환 중에서 공포와 관련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간한테 유용한 어떤 연구 결과들을 낼 수도 있고,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심리학 그리고 신경과학에서 최근 공포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나타나는 비이성적인 두려움, 공포. 우리가 공포에 휩싸일 때면 식은땀이 나거나 머리털이 쭉 펴 서기도 하고 온몸이 떨리는 등 다양한 신체 반응이 일어난다. 심지어 공포를 겪고 난 후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기도 하는데, 과연 공포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며 공포를 완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는 뇌,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을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공포의 세계에 대해 들어본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최준식 교수입니다. 공포 속으로의 여행인데 해피리면 왜 공포 속이냐? 뭐 제가 하는 연구가 공포 연구라서 그래요. 자, 먼저 제가 가이드입니다. 여행 가이드. 그래서 멀리 있어서 제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전데. 이게 그 놀이공원 가면은 타는 거죠. 무서워요. 공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내고 가서 무서운 걸 타죠. 근데 왜 이렇게 웃고 있는지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신기하죠. 또 어떤 사람, 요 어린이는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겁에 질려 있죠. 딱 봐도 겁에 질린 걸 알겠죠. 자, 그래서 가이드는 접니다. 저는 심리학과 교수예요. 여러분들 심리학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떤 사람? 프로이드. 그쵸? 여기 나와 있네. 프로이드. 그 다음에, 독심술. 심리학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맞혀봐. 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심지어는 초능력 이런 거가 심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심리학은 사실 인문학적 주제를 자연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이에요. 과학. 그래서 전형적인 심리학자는 보통 전형적인 심리학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죠. 의자에 탁 앉아가지고 자, 네 고민을 얘기해봐. 저 여자친구 왜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말이야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런 분의 이제 대표가 이 프로이트죠. 근데 사실은 정말 더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런 그 의자에 앉아서 말 가지고 하는 심리학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실험 심리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심리학자, 여러분들이 심리학자라고 생각 못했을 그런 심리학자들을 몇 명 사진을 가져왔는데,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이름은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 인공지능 그러면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지만 이분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이기도 하지만 저희 심리학에서는 또 심리학자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을 수식으로 풀어내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분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분은 정말 심리학자예요. 심리학과를 졸업했어요. 카네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역시 노벨상을 탔어요. 인간이 의사결정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혹시 이분은, 이 사진은 좀 유명한데 파블로프입니다. 이분도 노벨상을 타셨죠. 그래서 의대나 그 생물학에서는 이분을 생리학자로 얘기를 하지만 또 저희 심리학에서는 심리학자로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분은 혹시 요분도 되게 유명한데 스키너라는 분인데 쥐가 스키너 상자에서 레버를 왜 누르는지 그런 행동을 연구한 분이죠.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쥐의 행동을 연구하면 된다. 이런
연구를 해서 우리한테 사람과 지혜의 유사성을 밝혀주신 분.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이제 제가 오늘 할 얘기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심리학에서 많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심리학은 융합과학이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저가 심리학과에 있고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거를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포 속으로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해필이면 공포? 그 하고 많은 재밌는 인간의 행동들 중에, 그리고 인간의 재밌는 정서들 중에 왜 공포를 연구하겠다고 하는지. 첫 번째, 공포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게 한 아주 유용한 기능을 제공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은 뭐가 무서운 건지 뭐가 위험한 건지 다 잘 알죠. 예를 들어서 여기 뜨거운 게 있으면 뜨거운 거 만지면은 다친다는 것도 알고, 전기 콘센트가 있는데 전기 콘센트에다가 손을 대면 감전돼서 죽는다는 것도 알고, 똑똑한 애들은 직접 만져보지 않고도 알지만 어릴 때 다들 그걸 한 번씩 만져봐요. 나도 우리 애가 있는데 이 젓가락을 들고, 남자애는 특히나 젓가락같이 짝대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짝대기를 여기저기 쑤시고 다녀. 쑤시다가 어느 날 그 전기 콘센트를 쑤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불꽃이 파바박 튀면서 깜짝 놀라서 울고 난리를 쳤죠. 다행히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걸 보면 무서워하더라고요. 무서워하지 않았으면은 오늘날 여러분들도 살아있지 않을 거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자극들에 대해서 도망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공포라는 정서이기 때문에 생존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포를, 겁이 많은 사람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겁이 많냐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겁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겁을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포에는 타고난 공포가 있고 학습된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무서워하는 대상이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응? 어둠? 좋아요. 아주 너무 깜깜한 거. 그 다음에 또 막상 생각하려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무서워하는 거, 애기들도 무서워하는 거 몇 가지 생각이 안 떠오르죠. 아주 큰 소리. 그래서 애기들한테 큰 소리 갑자기 꽝 하고 들려주면 애들이 무서워서 앙 하고 울죠. 해보지는 마세요. 그냥 내 말만 믿고. 그리고 뭐 아주 뜨거운 거, 과도한 감각 자극, 이런 것들이 무섭고, 나머지 잘 생각해보면 애들이 총을 무서워하겠어요? 칼을 무서워하겠어요? 선생님을 무서워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기타 등등 우리가 무서워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학습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무섭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학습이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같은 말이네,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번 학습하면 되게 오래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불장난하다가 한번 다친 경험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절대 늙어 죽을 때까지 불 근처에 안 가죠. 그렇게 빠르고 신속하면서 오래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정서가 공포예요. 그리고 공포는 진화적으로 잘 보존된 행동.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비슷하게 특히 위험한 자극에 대해서 보이는 공포 반응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도 아주 무서운 대상이 있으면 거기서 멀어지거나 숨거나 그런 행동을 보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는 또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공포는 무의식적이에요. 무의식적이라는 말은 여기서 설명을 하려면 되게 긴데, 한 가지 특징은 무의식적인 반응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저 대상은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뭐야? 참, 벌레가 무섭다. 맞아, 바퀴벌레. 나 바퀴벌레 하나도 안 무서워. 마음속으로 아무리 주문을 걸어도 바퀴벌레가 무서운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퀴벌레만 보면 바퀴벌레. 그래서 무의식적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공포를 연구하는 중요한 이유는, 공포가 우리 생존에 유용하긴 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그런 정서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해요. 너무 무서운 일을 겪었어. 눈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는 걸 봤어요. 피를 흘리고.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아. 딱 한 번 봤는데. 그래서 밤에 잘 때 꿈에도 나오고 식은땀도 흘리고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공포는 양날의 칼이다. 아주 날카로운 칼들은 자를 때 잘 잘라지니까 좋긴 한데 잘못하면 내 자신이 다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환자의 대부분은 이 공포 정서가 잘못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포를 잘 연구해야만 그런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기도 하고 한 거죠.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진화론을 처음 아이디어를 낸 찰스 다윈이 이 얘기를 했어요. 공포가 무의식적이고 통제하기 어렵다는 아주 단적인 예죠. 나는 런던 동물원에 산 독사 유리벽에 얼굴을 대고, 자, 그러니까 동물원에 가서 여러분들 뱀 봤죠? 이렇게 두꺼운 유리창 뒤에 있어요. 뱀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적으로는 야, 유리창이 이렇게 단단하니까 절대 뱀이 저걸 뚫고 오지 못해. 그러니까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뱀이 유리벽을 확 하고 치면은 어떻게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죠. 그게 다윈이 처음에 얘기를 한 거야. 그 얘기는 아무리 의식적으로 나는 안전해. 뱀 날 해칠 수 없어. 그렇지만 뱀이 갑자기 움직이면 무의식적인 공포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심리학자들 실험한다 그랬죠?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공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밝혀요. 근데 그 실험에는 크게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마음을 연구한다 그랬는데 프로이트 시절에는 마음을 연구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이 의자에 앉아갖고 마음이라는 건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마음을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실험실에서 과학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이제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돈을 주고 산 과학 장비가 뭐예요? 뭘 것 같아요?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 응? 샤프? 비슷해요. 또? 모니터? 핸드폰? 컴퓨터? 아니야.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 산 거. 초등학교 때 샀을 거야, 아마. 자! 누가 자? 자 얘기했죠? 맞아요. 자예요, 자. 자는 뭐를 하는 데 써요? 측정하는 데 쓰죠. 그래서 과학의 첫걸음은 측정이에요, 측정. 측정을 못하면, 그래서 처음에 자를 사가지고, 와, 내 발은 30cm네? 와, 내 머리는, 와, 되게 크네? 이런 걸 재보는 게 과학의 첫걸음이죠. 심리학이 과학이 되기로 마음을 먹은 다음에도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측정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측정해? 그걸 제일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 아까 잠깐 나왔던 우리 파블로프 형님이세요. 형님이라고 왜 부르냐 그러면은 이 과학에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형님으로 불러도 돼요. 여러분들 나한테 형님으로 부르셔도 돼요. 파블로프는 뭘 했어요? 뭘 했는지. 파블로프의 개의 뭐를 측정했어요? 조건반사. 조건반사를 측정하기 위해서 뭐를 측정했어요? 개가 뭐를 흘려요? 침. 맞았어요. 침을 측정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대상, 그리고 파블로프는 특히 파블로프 조건화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학습 절차를 개발했는데 학습이 눈에 보여요? 기억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파블로프는 개가 먹이에 대한 기억을, 먹이에 대한 연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침을 많이 흘릴 거라고 생각해서 침을 측정을 한 거예요. 침이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똑똑 떨어지는 걸 측정했어요. 침이 한 방울일 때보다 침이 5방울일 때 기억이 더 강하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마음, 학습 이런 대상들을 측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든 그런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탔고 그러니까 심리학자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너 무섭니? 너 무서운 마음이 들어? 그 마음을 측정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무서워하는 얼굴 표정.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죠. 저 사람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 신체 반응, 막 놀라갖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지만 심장 박동이 확 올라가고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털이 곤두서는 그런 뚜렷한 신체 반응들을 쉽게 측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어 행동.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측정함으로 해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공포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반응들은 이런 자율신경계 반응, 심장박동이 뛰고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혈압이 오르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얼굴 표정, 그 다음에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실험실에서 쥐들이 보이는 반응을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쥐가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는 프리징이라는 반응을 보여. 우리 영화 프로즌 봤죠, 여러분들? 프로즌 엘사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다 프리징 되죠. 그것처럼 이제 쥐가 꼼짝도 안 하고 프리징 반응을 보여. 좀 이따가 제가 비디오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파블로프 공포조건화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볼게요. 파블로프 공포조건화를 제일 처음 보여준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왓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왓슨은 처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공포 조건화를 했냐면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것도 이 아기, 알버트라고 하는 아기인데, 이 알버트라는 아기를 데려다가, 아기는 별로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소리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아기한테 처음에 뭘 줬냐면은 이 귀여운 하얀 쥐를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쥐 보면 쥐! 뭐 이러죠. 이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구 중에 누군가가 쥐를 보고 무섭다고 호들갑을 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학습을 해갖고 쥐 보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애기들한테 쥐를 주면 좋아가지고 막 가지고 놀아요. 털 있지, 꼬물꼬물하지, 조그맣지, 얼마나 귀여워. 그런데 왓슨 심리학자가 한 일은 앨버트가 요 쥐를 만질 때마다 천장에다가 큰 그 파이프를 달아놓고 망치를 꽝 쳐가지고 큰 소리를 내서 앨버트를 울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앨버트가 천장에서 난 큰 소리에 대해서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가지고 놀던 쥐만 봐도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와 큰 소리 간에 파블로프 조건화처럼 연합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 앨버트는 쥐에 대한 공포를 학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앨버트는 이 쥐를 보고도 무서워하고 하얀 털 달린 어떤 동물 보고도 다 무서워하고 심지어는 하얀 모피코트만 입고 나타나도 무서워서 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공포 조건화를 연구를 해요. 이 소리는 어제 이 쥐가 발바닥 전기 자극과 함께 경험했던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니까 쥐가 무서워갖고 지금 프리징 하는 거예요. 쥐가 죽은 게 아니에요. 자는 것도 아니고 화면이 멈춘 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움직이죠? 움직이다가 소리를 들으니까 쥐가 무서워서 프리징. 이게 프리징이에요. 자, 그 절차를 다시 한 번만, 이거는 여러분들 오늘 외우고 배우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서. 자, 처음에 쥐한테 이 소리를 들려주면은 쥐가 이거 무슨 소리지? 그러다가는 금방 무시해버려요. 뭐 소리 들릴 수도 있지. 두 번째는 이 소리를 들려주고 발바닥에다 전기 자극을 줘요. 그러면 발바닥에 살짝 찌릿하는 전기 자극을 주면 쥐가 이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발바닥에 전기 자극이 오면 공포 반응을 보여요. 그때의 공포 반응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프리징이라는 공포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한 다음에는 소리만 들어도 쥐가 무서워서 공포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프리징을 안 보이던 소리에 대해서 프리징을 보이니까 이게 간단한 학습이 일어난 거죠. 파블로프 학습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연구 중에 대표적인 연구가 첫 번째로 최초로 클루버 부시라고 하는 두 명의 학자들이 원숭이에서 편도체를 손상을 시켜봤어요. 편도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측두엽 안쪽에 있는 아몬드 모양의 구조물인데 그 편도체를 손상시켰더니 이 원숭이가
뱀을 안 무서워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원숭이뿐만 아니라 사람의 경우에도 사고나 질환에 의해서 편도체가 손상이 되면, 우리 편도체는 위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 환자의 경우에 여기 편도체가 있어야 될 때 까맣게 구멍이 뚫려 있죠. 이 환자의 경우에 무서운 자극을 받아 무서워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뉴욕 대학의 르두라고 하는 학자가 쥐를 대상으로 해서 쥐의 편도체를 손상을 시키고 쥐의 공포 학습을 관찰해 봤더니 학습된 공포가 사라지더라는 거죠. 편도체가 손상된 쥐에서. 그래서 편도체가 공포에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고, 편도체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제가 지금 뭐 간단하게 편도체가 중요하다, 공포 반응을 학습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런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수히 많은 그 학자들이, 심리학자 혹은 신경과학자들이 실험을 한 결과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면 실험적으로 뇌를 손상시켜요.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쥐 가지고는 뇌의 특정 부위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학습된 공포가 사라졌다. 이런 실험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뉴런은 신호를 주고받는 세포죠. 그래서 그 신호를 우리가 의사가 심장 박동을 듣기 위해서 청진기를 갖다 대듯이 뇌에다가 아주 가느다란 전극을 집어넣어서 뉴런에서 나오는 신호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쥐가 공포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일 때 그 뉴런의 신호들이 훨씬 더 커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뉴런에 약물을 넣어볼 수도 있어요. 아주 조그만 미세한 주사기를 꽂아가지고 특정 뉴런에만 약물을 집어넣으면 공포 행동이 변화하더라.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어떤 특정 뉴런의 유전자를 조작하기도 하고, 또 뇌의 활동을, 뉴런 하나는 너무 조그마니까 뇌 전체를 보고 어느 뇌 부위가 활동하는지 그걸 영상화하기도 하고, 이런 기법들을 써서 얻어진 결론을 제가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편도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실에 오게 되면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쥐의 행동과 뇌의 관련성을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편도체의 역할에 대해서 밝혀진 이야기를 더 하나만 해주면, 우리 뇌에는 우리 뇌의 감각 정보가 대부분 전달되는 경로 중에 시상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여기서는 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잘 보이지 않는데, 일단 편도체를 위치를 보여드릴게요. 요 편도체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측두 옆 뇌 그 옆쪽 안쪽에 아주 깊숙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뇌를 마치 투명한 것처럼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요 위치에 있죠. 요 편도체가 두 가지 중요한 경로로부터 입력을 받는데, 하나는 시상, 달라무스라고 하는 영역이고, 그거는 요 안쪽에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뇌 피질이에요. 피질의 감각 영역. 그래서 편도체에 이르는 두 가지의 경로가 있는데, 하나는 시상 경로고 하나는 대뇌 피질을 통해서 오는 경로다. 자, 그 다음 순서, 또 실험실에서 공포 조건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번 순서는 조금 더 재밌어요. 쥐를 가지고 내가 실험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래서 쥐한테 저는 공포를 유발하기 위해서 발바닥에 전기 자극을 줬는데, 사실 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겠어요? 고양이죠. 그럼 왜 실험실에서 고양이를 안 쓸까요? 고양이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그럼 또 쥐를 실험실에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밥도 줘야 되고,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가끔 아프면 약도 줘야 되고,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고양이까지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고양이가 있으면 우리가, 도피 행동, 고양이 보면 쥐가 막 도망가겠죠. 그거 연구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고양이를 키우기가 좀 힘들어요. 고양이 보면 무서워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고양이를 닮은 로봇을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여러분들 이게 고양이 닮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로봇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딴에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전혀 로봇 같지가 않죠.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쥐가 무서워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은, 이거는 아까랑 조금 다르죠? 이거는 상자가 되게 커요. 쥐가 먹이가 있는 거를, 배고픈 쥐예요. 먹이가 있는 거를 먹으러 나와요. 그러면 이 고양이 로봇이 아니라 엘리게이터를 닮았다 그래서 우리가 로보게이터라 그래요. 로보게이터 로봇이 짠 하고 나타나서 얘를 위협해요.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배고픈 쥐가 먹이를 먹으러 살살살살 나와서 먹이를 짚고 들어가요. 그러면 문이 닫히죠. 자, 그 다음에 자, 여전히 먹이는 여기 있어요. 이게 먹이에요. 근데 짠 하고 로보게이터가 있죠. 얘는 처음 봐요, 얘를. 무서워. 도망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뭐 얘가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는데 쥐는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쥐는 지금 이 안에서 고민을 막 하고 있죠. 아, 이거 배고파 죽겠네. 그렇지만 나갔다 물려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아주 힘든 상황이죠.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있죠. 아, 이럴 때 어떻게 내가 현명하게 행동을 하는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현명한 거예요? 우리도 공포 상황에 있을 땐 저렇게 바보 같은 의사결정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닌데 여러분의 심리적인 공포가 물리적인 공포보다 훨씬 더 강한 상황이죠. 그러면 아주 극적인 케이스를 하나 보여줄게요. 자, 이번에 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요. 똑같이 로보게이터인데 먹이가 로보게이터에 되게 가깝게 있어요. 즉 이번에는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가까이 오면 얘 큰일 나요. 근데 이 쥐 보세요. 완전 무시하죠.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 이 쥐한테? 뭐라고? 편도체가 없겠죠. 수술을 해가지고 이 쥐는 뇌에서 편도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얘를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이게 그런 거를 이제 여러 마리에서 실험을 한 거를 데이터를 모은 거예요. 뭘 측정했냐면 실제로 쥐가 움직인 거리를 측정했어요. 그래서 쥐가 먹이가 요쯤 있고 쥐가 아까 그 문이 여기에요. 쥐가 먹이를 먹으러 나왔다가 로보게이터가 오니까 도망가고 나왔다가 도망가고 한 그 궤적을 기록해 놓은 그림이에요. 이걸 보면 쥐가 열심히 나왔다가 도망가고 열심히 나왔다 도망갔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 쥐에 똑같은 쥐에 편도체를 손상시켰더니 나와서 슉 먹이 먹고 슉 들어갔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편도체 손상 전과 후가 이렇게 이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동물인데 아주 극적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뉴욕에서 살 때 그 길거리에서 파는 만화의 주인공인데 얘가 돌연변이 생명체예요. 이름이 아미그달로이드예요. 우리말로 치면 편도체 괴물. 이 편도체 괴물은 편도체가 없어요.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래서 무섭게 다른 사람한테 겁이 없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하고 싸워갖고 이기고 마치 그러니까 뭐 얼핏 생각하기에는 와 편도체가 없으면 저렇게 용감해지고 그러면 K1 파이터들은 전부 편도체를 없애야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거를 만용이라 그러죠. 이건 만화니까 얘가 살아남았지 만화가 아니면은 편도체가 없이 무서운 대상에 대해서 공포를 안 느끼면 벌써 죽어서 없어졌겠죠. 자, 그러면 공포와 편도체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공포를 과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혹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뭐 쉽지는 않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심리학자들 신경과학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공포를 극복하고 공포 없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공포만 느끼면서 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포가 지나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대상만 보면 무서워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미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 거미가 너무 무서워요. 거미만 보면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럼 걔는 그 사람은 거미만 피하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과장되게 공포를 생각하기 때문에 밖에만 나가면 어딘가에 거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밖에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 생활에 지장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공포증, 강박증, 세균이 무서워갖고 손을 10분마다 한 번씩 씻어요. 불안증, 우울, PTSD 들어봤죠? 어떤 아주
끔찍한 사건을 겪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가지고 화상을 입었다든지 교통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다든지 몇 달이 지나면 몸에 입은 부상은 치료가 돼요. 근데 마음에 있는 기억은 없어지지가 않아서 PTSD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과연 이런 지나친 공포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해줄 것인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 치료 기법이 공포기억의 소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상황에서 공포기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미를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안전한 상황에서 아주 깨끗하고 편안한 방에서 거미 기억을 떠올려 보라 그래요. 심지어는 가짜 거미를 주면서 자, 이거 가짜 거미인데 하나도 위험하지 않잖아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노출을 시켜줘요.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면 공포기억이 억제되고 재구성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밝혀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공포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공포가 없는 사람은 위험한 일을 많이 해갖고 너무 지나친 그 위험을 선택하기 때문에 다치거나 죽거나 또 위험한데 투자를 해서 거지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공포 완전히 없애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공포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계산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나쁜 결과,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지? 이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지? 이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해서 선택하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공포기억의 소거에 관해서는 많이 연구된 영역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하도 유명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 100년 전에 미국에서 살았던 노동자인데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되게 유명하죠.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폭발 사고로 이런 쇠 작대기가 뇌를 뚫고 지나갔어요. 보통은 이런 정도의 사고면 죽죠. 근데 아주 절묘하게도 혈관을 피하는 바람에 피를 많이 안 흘리고 뇌만 딱 손상이 됐어요. 뇌 어느 부분 같아요, 여기가? 전두엽 맞았어요. 전두엽이 손상됐어요. 전두엽이 손상됐더니 이 사람이 죽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걷고 말하고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성격이 변했어요. 성격이 어떻게 변했냐면 참을성이 없어졌어요.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점잖고 조심스럽던 사람이 조금만 자기한테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욕을 해요. 욕이 막 튀어나와. 욕이 억제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입만 열었다 하면 욕이 나오는 친구들이 가끔 있죠? 전두엽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전두엽을 성장하면서 계속 발달시켜 왔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그렇게 욕이 나오지 않죠. 이건 선생님이 계신데 내가 욕을 하면 안 되겠구나. 화장실에 가서 혼자 해야지. 자, 근데 피니어스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정서 조절이 안 되는, 그리고 모든 정서, 공포기억을 포함해서 모든 정서의 조절이 전두엽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것을 그 뒤에 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그래서 한번 생긴 공포기억이 잘 안 없어지긴 하지만 전두엽 회로를 이용하면 그 공포기억을 억제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공포 상황에서 공포 정서를 경험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선의 행동을 선택해야지 라고 할 때 한 예가 이런 거죠. 자, 자동차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사슴이 길을 딱 건너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사슴이 불빛이 환하게 비친 차를 보면 느끼는 정서는 공포겠죠?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이때 사슴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죠. 그 자리에 서거나 아니면 빨리 뛰어서 건너거나. 우리 가끔 그런 거 보죠? 근데 그걸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서야 될 때 뛰거나 아니면 빨리 뛰어서 지나가야 되는데 서거나, 그러면 차에 깔려서 죽겠죠. 가끔 우리 운전해서 가다 보면 시골길에서 넘어져 있는 동물들을 보죠. 그게 다 공포 상황에서 상황 판단, 행동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걸 실험실에서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실험 절차를 개발했어요. 이 경우에 두 가지 선택을 줘요. 삐 하는 소리가 있고 띵동 하는 소리가 있어요. 삐 하는 소리가 들리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지 샥을 피할 수가 있어요. 도망을 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영어로 고, 그 다음에
띵동 소리가 들리면 가면 안 돼. 가면 샥을 받아요. 멈춰 있어야 돼. 그래서 멈춤. 근데 스탑이라고 안 부르고, 왜냐면 그러면 고스톱이 되니까. 노고라고 그래요. 노고, 노고 테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보세요. 쥐가 훈련되기 전에는, 삐 소리가 나고 있어요. 노란색이 삐 소리예요. 자, 이쪽으로 가야 전기샥을 안 받아요, 빨리. 근데 얘가 지금 꾸물꾸물하고 꾸물럭거리고 있죠? 샥을 받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로 도망갔어요. 얘를 한번 볼까요? 삐 소리가 나고 있어요. 삐 소리가 나니까 일로 가서 삐 소리가 멈추고 샥을 안 받았죠. 그래서 앞에 거를 미스라 그래요. 놓쳤어. 움직여야 되는데, 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맞췄어. 히트라고 그래요. 그럼 요번에는 딩동. 딩동은 뭐예요? 노고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헷갈려요. 이게 삐 소리가 고였어? 아니, 딩동이 고였어? 아니면 노고였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헷갈려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샥을 받고 도로 넘어왔죠. 그런 거를 false 알람이라고 그래요. 가짜로 잘못 실수로 반응했다는 뜻이죠. 이번에는 띵동. 띵동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되죠. 끝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소리가 끝나고 전기샷 안 와요. 이런 거를 correct rejection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절.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거절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공포 상황에서 행동 선택을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연구한 거를 또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뇌의 작은 부위의 활동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뇌 전체의 활동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뇌 영상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PET 이거는 파지트론 이미션 토모그래피라 그래서 양전자 단층 영상 그러니까 양전자라고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써서 뇌의 어느 부위가 많이 활동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라고 하는 걸 쓰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한테도 쓰는데 사람 거는 크고 쥐한테 쓰는 건 이렇게 조그매서 마이크로 펫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원리는 여러분들 뇌가 뉴런들이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양식이 뭔지 알아요? 뇌가 먹는 밥. 뇌에 대해서 공부한 학생 있으면 어떤 밥을 먹어요? 쌀? 포도당. 오, 맞췄어. 포도당을 먹어요. 글루코스를 먹어요. 즉 열심히 일하는 뇌 부위는 글루코스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글루코스 대신에 가짜 글루코스를 넣어줘요. 가짜 글루코스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여서 넣어줘요. 그러면 열심히 일한 뇌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 가짜 글루코스를 진짜인 줄 알고 막 받아먹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줘요. 그걸 여기서 찍으면은 우리가 어느 부위가 열심히 활동하는구나 해봤더니 역시 예상했던 대로 쥐의 전두엽 부위 여기가 쥐의 뒤고 여기가 앞쪽에 여기 그 코가 있고 그래서 요 앞쪽에 전두엽 부위가 활성화가 많이 되더라. 그래서 공포 상황에서 무섭지만 그래도 똑바로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두엽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자, 이런 정도로 그 뇌에 대한 여행을 뇌에 대한 여행이 아니라 공포에 대한 여행을 마쳤는데 여러분들 재밌었어요? 네. 그 결론을 내자면 첫 번째 결론은 이거예요. 공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실험실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들을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심리학자가 되면 혹은 신경과학자가 되면 재미있는 연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공포에 관해서도 조금 배웠을 텐데 굉장히 유용한 정서다. 우리 공포가 없이는 공포 없는 세상, 불안 없는 세상, 시험, 선생님 다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런 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들 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정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감사해야 하는 정서다. 그렇지만 위험하기도 한 정서다. 그리고 공포를 뇌과학적으로 이해해서 유용한 부분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위험한 부분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뇌과학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곳이 신경과학 그리고 공포의 신경과학 분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건 저의 홈페이지고 실험실의 심리학과 홈페이지니까 혹시 나중에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방문해서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뇌과학은 상대적으로 다른 과학에 비해서 굉장히 역사가 짧은데요. 뇌과학의 특징을 한 가지 얘기하면 융합과학이니까 굉장히 여러 분야가 필요합니다. 생물학이나 의학, 자연과학은 물론이고 심리학, 또 철학, 인류학 같은 인문학이 함께 진행되어야 되는 융합과학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연구할 주제도 굉장히 많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안보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우리의 생명 자체가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라는 건 사실 공기나 물과 같은 이런 식수나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성장률은 3.6%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성장의 고용 탄력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